현재 청년농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협동조합의 국내 사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설립할 때 유의할 점 그리고 설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교육부에서 인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왜 교육부에서 인정하느냐면 교육에 관련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재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방 이걸 제공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학센터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노인복지센터로 차례차례로 발전하면서 2014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협동조합의 중요한 키워드는 농촌 유학 또는 산촌 유학, 별빛 교육센터, 사회적 기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모든 키워드가 다 교육에 맞춰져 있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공부방을 마련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혜택이 당연히 마을 주민들,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또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무턱대고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미래도 꿈꾸겠지만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에 보면은 고탄리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들이 그러하다시피 이런 상태로 지내다가 불행히도 한 아이가 하교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귀농을 이렇게 목표로 진행을 하던 윤 대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하고 긴 논의를 통해서 일단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제대로 모여서 안전하게 케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부방을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마을회관의 한 켠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다 보니까 시골에 학교라는 게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시골 학교의 중요성을 점차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지켜야 되겠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를 지키자. 이런 생각을 갖고 2007년도에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견학을 가게 되죠. 무턱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농촌에서도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산촌 유학이라는 것을 견학을 가게 됩니다. 견학을 갔다 온 후에 이거를 우리 농촌에 맞게 우리는 농촌 유학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농촌 유학이라는 게 드디어 설계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바로 누구 소수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개점 휴업 상태로
간판만 걸고 사실 활동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 몇 명이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나와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뭐 군 또는 시 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서비스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은 차츰차츰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가 활력을 얻기 시작해서 마을이 점차 활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을을 잘 꾸미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돌보자 라는 것에서 시작한 게 학교가 활성화되고, 학교가 활성화되니까 지역이, 마을이 활성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서로 교류하게 된 거죠. 자기 아이들을 맡겨놨으니까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 게 더 좋을까,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을까, 이렇게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서로 의견을 내놓게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촌 유학센터, 더 쉽게 풀이하면 농촌 학교 체험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체험을 오는 유학생들, 단기간에 오겠죠. 이런 유학생과 함께 또 귀농 귀촌을 하게 되는 젊은 층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주민들이 데리고 있던 자녀들, 또 유학으로 오는 단기 체험으로 오는 학생들, 또 귀농 귀촌으로 해서 오는 젊은 층의 자녀들, 이런 아이들까지도 다 케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빛 산골 교육센터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탄리에 있던 송화초등학교가 과거에는 전교생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서 폐교 위기에 있었지만, 별빛 산골 교육센터에서 유학생 16명 포함해서 전체 40명이 등교하게 되면서부터 원래 도서 벽지의 농촌 학교가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에 넣고 한 교사가 지도를 했었는데, 이런 복식 학급이 없어지고 학생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6개의 학급으로 확대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교감 선생님도 부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농촌 유학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지역의 농촌 유학센터 경우는 그냥 그 지역에 그 주민의 유학생만, 소속 유학생만 돌보는 시스템이지만, 이 고탄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의 아이들, 귀농 귀촌한 자녀들, 유학생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면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의 아이들을 누구나 똑같이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점차 더 활성화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학교의 활동과 겹치지 않도록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견학 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텃밭 가꾸기, 요리, 목공, 악기 수업 이런 것들이 주가 이루게 되고,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자기 주도형 학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빛 산골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또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뭐 큰 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농가에서 실제로 숙식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마을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학생들을 케어하게 되죠. 돌보게 되는데, 이때 학부모들이 걱정을 했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보게 되면 혹시나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마을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마을 어른들이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항상 신경 쓰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고, 또 농가에는 2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숙식을 돌보는 그런 농가는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농업 이외에 과외 소득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활력 있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농가에서는 돌봄을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휴식 시간도 보장이 되고,
또 학교 프로그램도 탄력을 받게 되고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겼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의 활력이 곧 마을의 활력이 된 거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014년에는 공식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반 유학센터처럼 유학센터, 교육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훨씬 더 많은 교류 활동을 주관하는 구심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탄생한 예를 보면 시골 장터 바람꽃 이래가지고 장터가 탄생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각종 농산물, 먹거리 이런 것들을 사고 팔면서 주민들이 교류하는 주민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게 되고 또 아이들이 교육센터에서 목공 수업 받고 목공 수업 받으면서 만든 신발장, 직접 만든 신발장을 경로당에 기부하고 이러면서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의 주민 교류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는 서로가 행복한 서로가 만들어낸 것을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가게 된 커다란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역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 그런 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혜택이 다 주민들에게 서로 골고루 돌아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거를 통해서 주민이 교류하는 그래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돌아오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목표가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괴산 먹거리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괴산군에 이거는 기재부에서 허가한 겁니다. 설립 배경을 보게 되면 괴산군에서는 70년대부터 유기농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또 지역 공동체가 여러 개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뭐 유정란도 생산을 하고 소도 사육을 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또 반면에 유기농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 공동체가 10개 넘게 형성이 됐었는데 초창기에는 주위에서 비웃음도 많았답니다. 유기농을 하면 어떻게 돈이 되냐?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대량으로 팔아야 되는데 유기농해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 수 있겠냐? 이랬었는데 점차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품질을 보증하는 얼굴 있는 농산물, 그러니까 제품에 다 생산자의 얼굴과 이름, 주소들을 새기는 얼굴 있는, 책임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친환경 공동체와 농업인 단체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농민들 총 400여 명이 참여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충북의 먹거리를 선순환하겠다는 푸드 플랜을 구축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죠. 농가들에서 다 유기농으로 할 리도 없고 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농도 있고 소규모 농도 있고 대농도 있는데 자 그래서 차츰 이것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은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이다. 단순하게 이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냥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이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생산, 뭐 비료랑 같은 것들, 비료 이런 것들을 공동 구매, 또 공동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는 그런 협동조합이죠. 영리는 추구하지 않지만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각자의 협동조합은 또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존의 공동체들, 그리고 마을 기업들, 사회적 기업들,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지역의 일을 같이 하자. 이제는 따로따로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지역의 일을,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3년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하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을 견학도 가고 지도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만들 그런 기반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거를 정해진 가격에 입고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에.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시장 가격은 굉장히 등락이 심한데, 한철에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또 적게 생산되면 시장 가격이 턱없이 오르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정해진 가격에 협동조합에 농산물을 입고하고 또 판매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비해서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생산에 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생산자들이 염려하는 그런 장점을 얻고 시작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괴산군의 공공급식센터를 괴산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되면은 일반 기업이나 일반 협동조합보다도 훨씬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선정될 때 보너스 점수,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죠. 평가 단계에서. 그래서 민관 협치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여기에 지역 농업이 기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참여하게 된 거죠. 마침 괴산군에서는 당시에 공공급식 분야를 잘 이해하는 전문 민간 기관이 이걸 담당해 줬으면 했는데, 이거를 소규모 어떤 기업에게 맡기기도 그렇고, 뭐 소규모 협동조합에 맡기기도 그렇고, 그런데 협동조합들이, 괴산군의 협동조합들이 뭉쳐서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위탁 운영을 하겠다 하니까 두 손 들어서 반겨서 환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먹거리 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의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결국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의 공동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까 또 군에서 또 이 기관에서 다른 대응책으로 뭘 내놨냐면, 농가 그리고 학생 돕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농가와 학생을 서로 도울 수 없냐, 그래서 도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의 그런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유기농으로 만든 농산물을 이렇게 박스 안에 차곡차곡 좋은 유기농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넣은 다음에 학생들의 가정에 배달을 한 거죠. 도와 군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도 이 코로나 환경이지만 살고, 또 지역 주민들도 학생도 돕는 그런 이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얻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냐? 그렇진 않죠.
사실 괴산군에 있는 농가들이 과거에 보면은 농가들이 많이 짓지가 않잖아요. 품목이 많아야 5개에서 6개 정도의 품목에 집중 생산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사실 공공급식을 위탁 운영하려면 매일 반찬도 뭐 삼시, 세끼 다 반찬이 다르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른 제품, 품목의 농산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는 지역 먹거리가 이렇게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왜? 뭐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지 말자. 모든 농가들이 다 참여하자. 소외되는 농가 없이 다 참여하는데, 공공급식에 참여하는데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하는 소농상생,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어떻게? 품목을 늘리자. 일단 20개에서 최대 50개까지도 품목을 늘려서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을 하자. 그러면 소농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 귀농한 청년들 또는 여성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들과 약정을 맺어서 우리가 잘 생산만 해주면 우리가 정해진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 협동조합에서. 그리고 필요하면 시설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도 이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또 지역 농가에 끊임없이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참여해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사회 속에 있었던 조상들의 두레, 품앗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진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괴산군의 먹거리 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먹거리를 중심으로 선순환 체계를 만들었고, 여기서 더 넘어가서 도농 간에 상생하는, 그리고 민간의 교류를 또 협력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역 푸드 플랜을 정착시키고 공공급식 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사슬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방의 소멸을 막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대농 위주의 농업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목표와도, 정책 목표와도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먹거리를 지역에서 선순환하다 보니까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가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횡성 한우협동조합, 그리고 여기는 지역 기업인 팜스코가 같이 들어옵니다. 지역의 사료기업, 사료 생산 기업인데요. 출발할 때는 뭐 횡성 지역에 있던 뭐 OK 목장, 창현 목장, 동무 목장 같은 한우 목장들하고 사료 기업이었던 그 당시에는 신생 기업인 팜스코라는 기업이 함께 성장한 겁니다. 과거에 2012년도 당시에 이제 한우들을 횡성에서 이제 한우 농가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협, 농협이나 축협에서 제공하는 사료들이 대부분을 이뤘는데, 팜스코라는 기업이 새로 사료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신생 기업인데도 이 농가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팜스코가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점에서 농민들이 높이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2015년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리점이 원주에 있었고 횡성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에는 대리점이나 물류창고가 없었고, 이후에 이제 횡성 한우 협동조합이 그 2년간의 준비를 걸쳐서 3년째에 2015년도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준비 기간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너무 설립을 서두르는 것도 뭐 크게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에 탄생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후에 2018년과 19년도에는 사무실과 물류센터, 육가공센터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동 물류센터, 공동 육가공센터를 이제 협동조합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성공의 길로 접어든 계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대형 농축협 사료 대신에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일반 기업을 선택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농가의 의견을 들어주고 제품에 반영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했다라는 것. 이게 장점이고, 그래서 결국은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꼽는 성공 비결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까운 완주에 있는 한우협동조합을 볼까요? 브랜드가 고산미소한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여기에는 완주 한우협동조합이 육가공센터와 판매장 그리고 식당까지도 같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유통에 끼어 있는 마진의 거품 이걸 빼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상생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산 미소 한우는 생산자 협동조합의 대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 탄생한 배경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광우병, 구제역과 같은 천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더불어서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고 또 FTA 체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우 생산 농가가 사실상 40% 이상 거의 절반에 가깝게 폐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한우 농가들이 버텨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때 또 한편으로 더 어려웠던 점 하나는 시장에서 과도한 유통 마진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실제로 한우를 출하할 때 가격 대비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가격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라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생산자들끼리 이러한 점들을 타개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완주 한우 협동조합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창립 총회를 갖게 됩니다. 발기인들이 모여서 일단 총회를 같이 하고 나서 창립 총회를 한 것이죠. 그리고 2년 후인 2013년 8월에는 점차 성장을 해서 고산미소 한우 판매장을 개점을 하고 전북 1호의 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판매장에는 1층은 한우 판매장, 2층은 상차림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출범을 하게 돼서 가까운 전주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들 우려를 했습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인데 갑자기 그 대규모로 무슨 판매장과 식당을 해서 되겠느냐? 식당 규모도 250석 이상으로 엄청난 크기인데 이게 정말 잘 될 거냐? 그리고 식당 운영 경험도 없는 농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데 이게 되느냐? 이런 많은 비난들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장점. 생산자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주민이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지역민이 함께하는 사업을 이 협동조합이 추구했다는 점. 그래서 서로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품질 좋은 한우를 싸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역민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가족에게 가까운 친지에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특별히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입소문을 타고 넘어서 가면서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직접 키운 한우를 기존에 4단계, 5단계 거치던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거래 방식으로 협동조합에서 매입을 해주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중개인이 매입하던 문전 거래 방식이나 농협 축협에서 거래하던 개통 출하 방식에서 생기던 그런 높은 마진이 거품이 제거돼서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범하게 된 2013년 8월 31일부터 연말 4개월 동안만도 일일 평균 500여 명이라는 대규모의 고객들이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일일 평균 한우가 이때 당시에 248마리가 소비가 되고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더 좋은 가격으로, 그리고 뭐 예전처럼 오래 농축협에서 개통 출하할 때 뭐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한 방식에서 떠나서 한우를 협동조합에서 직접 구매해 주니까, 매입해 주니까 더 편리하게 공급할 수가 있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중 한우 전문점에 가더라도 고가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점 대비 20에서 30%까지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반기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길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한우를 적정 가격에 제공받게 되는 그런 장점들을 서로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원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함께 하면 협동조합은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완주 한우 협동조합이 그래서 2012년에 조합원 38명으로 출발했던 것이 2015년도에는 경기도 화성에 2호점을 개장하고 수도권 알뜰 판매장으로도 선정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축산물 가공 유통센터를 준공을 해서 한우 매입, 가공, 판매까지도 직접 작업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조합원은 250명으로 증가하고 출자금도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일평균 580명이 방문하고 1100두의 많은 소가 소비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또 엄격한 자체 기준에 대한 기준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게 또 숨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하할 때 소의 그 어떤 한우의 월령, 중량 이런 기준을 꼭 지키고, 여기에 미달하는 또는 결함이 있는 한우는 절대로 매입하지 않는 그런 철칙들을 지키고, 또 정육식당에서 다 판매하는 쌀, 배추, 고춧가루, 양파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제품들을 사용한다는 장점, 또 필요하면 지역 농협인 고산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 약간 뭐 거래가가 높더라도 지역 농가를 살리는데 공헌한다라는 것이 또 이 완주 한우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우 국밥 나누기, 또 소 부산물 나눔 행사, 또 양로당의 한우 고기 지원, 또 독거노인 불우유토끼 행사에도 참여해서 완주 한우 협동조합이 어떤 수익만 내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복지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아름다운 송경시 카페라는 광주에 있는 협동조합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전혀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없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입니다. 타이틀은 끝도 정답도 없는, 협동조합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얘기죠. 어떤 정답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를 실현해 나가는 힘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 한국협동조합연구에서 내놓은 그런 발간물에 있는 그 사례에서 제가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름다운 송정시 카페는 지역명인 송정동,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동에서 이름이 유래를 합니다. 위치는 광주 송정 5일시장과 매일시장 주차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사이트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름다운 송정시 카페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송정시 카페는 형태가 카페 형태의 마을 협동조합입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면 카페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관인 광산구청과 송정일동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마을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느냐? 일단은 카페니까 식음료 판매 사업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식음료만 판매하느냐? 아니죠. 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여기서 영화제, 인문학 교실, 교육 프로그램, 요리 교실 프로그램, 다양한 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합니다. 또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웃 관계망, 관계 네트워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플랜카드 걸린 것처럼 어떤 마을을 위한 모임, 회의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마을 회관과 같은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역시 처음부터 무조건 행복하게 출발했느냐, 아름답게 출발했느냐, 그렇지는 않았고, 사실 이 지역이 자연불악,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과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던 지역이었는데, 과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마을 지역들은 공실, 폐가, 낙후된 골목, 이런 것들이 많은 전형적인 낙후된 구도심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주택 문제로 이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았던 거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서로 이웃 간에 전문 용어로는 관계망이지만 간단하게는 서로 이웃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할까? 다른 거 큰 거 말고 그냥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프로그램, 서로 이웃 간의 정을, 이제 사라졌던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뭐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중학생과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이 함께하는 연만들기, 연날리기 합시다. 큰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또 직장인, 장애인, 청소년, 비장애인 청소년 다 함께하는 즐거운 소풍을 가자. 주민이 함께하는 소풍을 하자. 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주민이 같이 김장 담그기 하자. 김장 다 못 담그는 건 아니지만 김장 못 담그는 그런 가정도 있으니까 이럴 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리더격인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여기서 마을 위탁 아동들을 차츰차츰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가는 그런 꿈들을 이제 키워준 거죠. 그래서 꾸준히 청소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정을 돈독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이 결과물로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쉼마루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큰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 사업,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샛들 마을 사업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공동 사업으로 인수했던 마을 소유의 회관, 여기에 한쪽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왜 주민들 거니까 여기에 사랑방과 도서관을 조성한 것이 바로 이제 쉼마루의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방에서 쉬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웃과의, 주민과의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 쉰마루 주변의 골목길을 다니면서 책 왔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고 카트 도서관 형태로 이렇게 책을 날라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공중전화 박스에는 약 한 70여 권의 책을 꽂아 놓아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이 마을을 순환하게 되면서 이웃 간에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소통이 되고 말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생활사를 담은 문집, 송정동 사람들이라는 게 제작이 되고, 또 마을 이야기를 담은 마을 동화책, 옛날부터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좋은 이야기들, 또 동네 안전지도, 이런 것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다 보니까 수세미, 비누, 향초, 또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벽 전방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또 뭐 사진, 영상 교육 이런 걸 받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직접 만들어서 CD로 제작했습니다. 스토리는 시장에서 사탕 훔치는 아이가 주인한테 들켜서 혼나고 또 교육받고 착한 아이로 되는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CD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송정시장을 지역 관광 명소로 브랜드화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지역을 함께 가꾸어 가는데 서로 참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역시 주민이 주인이 돼서 주민이 함께 해야 협동조합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대부분의 과거의 정부 사업들, 또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업들이 몇몇 소수의 인원들이 협동조합을 주도하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협동조합은 갈 곳을 잃고 결국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해 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에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송정시 카페는 진정한 자치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마을 기업으로 시에 신청을 해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처음 운영을 했고, 보조금 사업에만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10명의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 협동조합인 아름다운 송정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의미는 송정을 아름답게 바라본다, see 한다라는 의미와 송정을 누구누구 씨와 같이 친근한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본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로 아름다운 송정시 카페로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카페 운영할 때 초창기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협동조합 초기에 설립하면 순조롭게 출범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 상권과도 마찰이 있게 됩니다. 반경 200m 이내에 카페가 없어서 기존 상권과 마찰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적고 음료, 커피 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적정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적정 수익은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 또 협동조합, 조합원, 직원들 이런 봉급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2014년 자립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매일 저녁에 카페에 들러서 서로서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카페 이용률을 높이고 카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임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음료 매출이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또 그래서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시장 분석도 하게 되고, 여름에는 시장이 6시까지 하는데 겨울에는 4시까지 하니까 카페도 한산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다른 서비스, 교육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자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월 평균 약 700에서 7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적금, 적립금, 그 다음에 상근인사 월급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시간대별로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직장인이 많이 오고 오후 7시에서 9시는 주민들, 어르신들이 주로 막걸리를 많이 먹으러 오신다. 이런
분석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사업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구상하게 되는 거죠. 주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사업 구상이 가능해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주요 고객을 보면은 40대 이상이고,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소외감 느낀 그런 분들이 또 오고, 여름에 어르신들이 카페에 얼음물 마시고 에어컨 바람 쐬고 또 시장 가다 들리기도 하시고, 출자금은 뭐 13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점차 초창기에 적자도 갚아 나가는 중이고, 운영은 이사장 1명, 또 이사 1명, 감사 1명, 그래서 조합은 78명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의 묘미는 의사결정은 되게 느리게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강한 실행력으로 극복한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이 추가로 또 추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협동조합, 지역에 있는 다른 협동조합 협업도 추진합니다. 왜? 아까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협동조합은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품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허니브레드 같은 디저트 메뉴도 한번 개발해보자. 동네 빵집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여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산구에 있는 10개의 카페 협동조합들하고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같이 커나가는 거죠. 지역의 협동조합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근무자들에게 인문학 수업도 진행하고, 마을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공동 홍보도 하고, 이웃집 사진을 올리는 마을 미디어도 개설하고, 여기서 주말 야시장도 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 비결,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런 관심들을 가지는 거죠. 커피 마시러 같이 가보자. 어디로?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영화제 한다는데 같이 가자. 또 무슨 추모하는 일들이 생기면 같이 추모하자. 교육받을 일 있으면 같이 교육받자. 이러면서 이 공간이 소통하는, 주민이 교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그 중에서도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 관련된 협동조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쿡 협동조합 사이트에 가서 협동조합 현황을 조사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10개의 협동조합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벌꿀 협동조합부터 새만금 조사리 협동조합,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일화 협동조합까지. 설립 또 인간 연도를 보게 되면은 2013년도부터 2021년도 최근에 인가받은 그런 협동조합까지 쭉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농가,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이 조금, 급식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자, 그럼 하나하나 조금 김제시에서 어떤 협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유사한 협동조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협동조합이 잘 되면 또 연합해서 협동조합 연합회로 구성해서 좀 더 큰 공공사업들을 함께 수행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참벌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인가를 받았는데, 업종은 농업, 어업, 임업에서 주로 사업자로 받았습니다. 여기 사업자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반 협동조합을 얘기합니다. 대표자명도 그대로 놔둔 이유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바로 이제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있고, 이거는 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품목은 양봉업인데 주요 사업은 양봉과 음식 판매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계됐다, 또는 이쪽과 같이
한번 협력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단체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조사를 협동조합입니다. 2015년도 꽤 오래된 인가받은 지 오래됐는데 여기도 역시 사업자 일반 협동조합이고 조사료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리고 물류까지도 담당하는 주로 청보리 그리고 라이그라스, 볏짚 등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물류를 담당하고 또 여기에 추가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및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사업들을 쭉 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평선 친환경 급식 지원 협동조합. 이 제목에서 보다시피 협동조합의 명칭에서 이 기업이 이 협동조합이 뭘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합 유형은 사업자 일반 협동조합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 급식 납품 사업들에 참여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납품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분하고 가공하는 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인가를 받았네요. 다음 참 좋은 밀 협동조합입니다. 2013년에 인가를 받았고 역시 일반 협동조합으로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합니다. 유통하는 협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2014년도에 인가를 받은 농생명 산업협동조합은 이건 좀 특이합니다. 그냥 사업자가 아니고 다중이해 관계자입니다. 왜 다중이해 관계자인가 하면은 주요 사업이 다수 종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참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런 협동조합을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품목은 영농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영농에 필요한 종묘, 생산, 배양, 종균 배양 사업을 하는 그런 조합원도 있고 농림산물의 매취, 비취, 그러니까 향기를 비릿한 향들 이런 걸 없애는 사업 또는 농업기계, 농업장비 이런 것들 임대, 수리, 보관하는 사업 그럼 농가에서 만든 식품을 가지고 외식,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업 귀농인들 교육, 농촌체험사업, 장류사업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해관계자들도 참여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비슷하지만 구비해야 될 서류가 조금 더 있고 절차는 약간 복잡하지만 다중이해관계자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제 한농현 협동조합인데 2021년 바로 올해에 또 인정을 받았네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농업인들 간의 네트워킹, 서로 간의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신규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우리 협동조합이 하겠다. 뭘 하겠냐 그랬더니 실제로 주요 사업을 보면 첫 번째,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협동조합이 참여하겠다.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이걸 가지고 6차 산업, 여기서 6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1, 2, 3차 산업을 통합한 걸 말하죠.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뭐 가공, 그리고 체험 서비스까지, 교육 서비스까지도 같이 하는, 홍보, 유통까지도 같이 하는, 마케팅 사업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김제 한농연 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 로컬푸드 협동조합 역시 설립된 지 인가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역시 일반 협동조합으로 농산물 유통 및 판매, 김제 지역에 농산물 유통 및 판매가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로컬푸드를 직거래 판매장을 통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농산물 제조와 가공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이 김제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제 벽골제 쌀 가공 협동조합은 오래된 협동조합으로 역시 다중이해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주요 사업에 쌀 가공업 이렇게 하나만 해놨잖아요. 사실은 쌀 가공업 해놨지만 요 밑에 많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적은 겁니다. 실제로 쌀 가공할 때 떡도 나가지만 케이크도 나가고 쌀을 이용한 뭐 떡, 과자 종류도 있고
다양한 소분 제품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내용들이 또 다중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한 조합이 바로 김제 벽골제 쌀 가공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향기 공동체 협동조합. 이름은 뭘 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가공 사업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으로서 역시 김제 금산면 쪽에 있네요. 위치 지역별로 이렇게 농산물 가공 유통하는 협동조합이 김제에 산재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일화 협동조합을 볼까요? 2013년에 인가를 받았는데 여기는 일반 협동조합으로 농산품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증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협동조합들의 국내 사례도 봤고 가까운 김제의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유의할 점 살펴보고 5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 구성원의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당신들이 열심히 하면 참여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조합원은 자기의 역할이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조합에 참여해서 뭔가를 기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명확하게 이 의지가 확실하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설립 초기부터 근거 자료를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서 투명하게 조합원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협동조합 나중에 와야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 조합원들에게 운영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 명칭. 조금 전에 많은 사례에서 봤듯이 명칭에서 바로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간단 명료한 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게 반영이 되면 더 좋다.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된다.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중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논란의 근거가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9단계로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먼저 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이 발기인 모집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발기인 총회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발기인들이 모이면 정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어디에서 운영할지 이런 것 구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조항들 크게 15가지의 항목들을 이제 정관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 사무실의 소재지, 조합원, 대리인은 자격, 그리고 가입, 탈퇴, 제명, 출자, 구자는 한 구자당 얼마씩 할지, 납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언제 납입할 건지, 조합원 1인당 출자 좌수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선 출자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잉여금은 어떻게 배당하고 손실금은 어떻게 보존할지, 적립금은 어떻게 쌓고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할지, 사업의 범위는 회계는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임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기구는 어떤 것들을 만들지, 필요한 공지사항은 어떻게 공고할지, 해산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출자금 양도는 어떻게 할지, 이거 해산했을 때의 출자금을 이제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회, 이사회 등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기재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정관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또는 밑줄 쳐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정하면 되고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그 목적과 사업의 내용에 맞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들, 이렇게 밑줄 쳐진 부분들, 공백으로 있는 부분들만 수정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립 동의자들, 말하자면 발기인 이외에도 뭐 발기인은 5명이었는데 뭐 30명 더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기인, 설립 동의자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도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의결사항들을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때 만든 정관이라던가 서류들을 가지고 설립 신고를 하는데 이 발기인이 주 사무소 소재지인 관할 시 도지사나 를 찾아가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죠. 이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설립 신고서, 그 다음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라는 공고를 했던 공고문. 왜냐하면 반드시 창립총회 전에 한 최소 일주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나온 의사 내용들을 기록한 의사록, 그리고 임원의 명부, 여기에는 임원의 양력들이 뭐 무슨 분야의 전문가, 무슨 뭐 교육자, 이런 공무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다음 사업 계획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은 얼마가 되는지 올해에, 그리고 출자 한 구자당 금액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출자 자수 몇 구자 출자했는지 이렇게 출자자 명부를 가지고, 발기인은 누구고 설립 동의자는 누군지 명부를 가지고, 그리고 끝으로 합병 또는 분할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총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그 의사록을 가지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에 따라서 역시 합병 및 분할은 의결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그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하고 실제로 이제 납입하겠다고 했던 출자금들을 납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사장에게, 이사장 뭐 대표 통장으로 이제 조합 대표 통장으로 납입을 하고, 설립 등기를 관할 등기소 가서 마치고 끝으로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인으로 등록이 마쳐집니다. 이게 간단히 살펴본 9단계의 설립 절차였습니다. 이 단계에 또 2단계를 추가한 11단계로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한 화면에 보니까 좋죠.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는 이 2가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2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냥 얘기해 놓은 것 뿐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11번까지는 동일한데, 여기 창립총회 이전에 최소한 7일 전까지 창립총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뭐 신문이나 또는 뭐 포스터를 통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나서 설립 신고한 후에 신고 확인증을 신고 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발기인에게 발급을 한다. 이 점이 추가가 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고는 어디에 하느냐? 관할 시, 도지사, 군, 시군에 있는 관할 담당자에게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할 지역 담당자는 앞에서 전주시, 김제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가지 단계 굉장히 복잡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5가지 단계로 간단히 그냥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총회 2번. 총회 2번. 한 번은 이 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발기인들이 모인 총회. 2번째는 조합부에 참여할 사람들이 전체 모인 창립총회, 2번의 총회. 그리고 나서는 설립신고, 인가를 받으면 등기,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 이렇게 5가지 절차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그 앞뒤에 있는 군더더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는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절차인데, 이 5가지가 좀 더 핵심적인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회 2번, 신고하고 등기하고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5가지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기인은 5인 이상이면 되고, 이때 창립 총회 공고를 하고, 총회는
5인 이상, 일단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관도 통과시키고 임원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때 여러 가지 결의사항들 준비 서류가 필요한데, 이때 설립신고서도 정관도 그 다음에 창립총회 공고문과 의사록도 준비를 하고,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이 잡힌, 그 다음에 구자, 출자 수, 그리고 발기인 및 설립종이자 명부, 이력서를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창립총회가 끝나면 이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도에 가서 신고를 하죠. 그러면 설립 인가증 발급까지는 최대 20일에서 30일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한 달 정도 기다리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이제 설립 인가증을 가지고 정관 사본을 가지고 또 의사록을 가지고 똑같은 서류들입니다. 임원 명부, 그다음에 기타 서류, 추가로 이제 임원들의 주민등본, 인감증명서,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인감도장, 그거 임원들이 취임 승낙서, 그리고 구좌에 납부를 했잖아요. 조합원 출자금, 은행 잔고 증명서, 대표자 명의로 된 것, 그리고 법인의 인감도장, 이걸 가지고 설립 등기를 관할 법원에 가서 하게 하고, 끝으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이게 협동조합 설립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